아, 9시가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됐나요, 지금 9시?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늦게 저기를 하더라도 이제 뭐 또 한 주를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17일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안에 내용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47일 남았습니다. 저번 주에 154일 남았다고 했는데 벌써. 또 다음 주 되면 또 140일, 그 다음 주 되면 133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주 한 10일 단위로 이렇게 카운터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내서 여유가 있을 때 제가 좀 전체적인 부분을 요약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본인이 좀 잘하거나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미리 교재 부분을 한번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수업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는 1장부터 10장까지를 한번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첫째 시간에. 그래서 뭐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저번 주에 첫 번째 과정을 보게 되면 제가 아마 10번인가 그럴 텐데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13장까지를 두 번째 이제 그 강의를 했었고요. 세 번째 이제 14장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거를 한번 보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해가지고 1부터 9까지 과정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1부터 9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게 아마 10번, 요게 11번, 요게 12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13번이 요 1장 부분을 다시 하는 부분으로 동영상 강의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매칭은 안 되는데 그 동영상 부분을 보시면은 그 옆에 주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요 1장 부분, 송배전 계통의 구성에서 저번에 이제 직류 방식에 대한 구성 방식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장 부분까지도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2장이 다 끝날 수도 있고, 못 끝날 수도 있고요. 근데 최대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과서 부분을 제대로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드립니다. 김정은 대리님, 저번 주에 이제 전력계통의 구성에서 구성 설비가 4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김만성 씨 혹시 기억나시나요? 구성 설비요? 예. 책을 한번 보시죠, 빨리. 맨 앞에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되새기셔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있었죠? 발전 설비, 예. 수송 설비, 예. 효용 설비, 예. 운용 설비. 그게 이제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10점짜리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번을 하시는데 이걸 이제 그림하고 같이 그리시라 이거죠.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 3개 정도 이런 그림이 이제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옆에다 이제 발전 설비 그 다음에 수송 설비 그 다음에 운용 설비 여기 수용 설비 이 그림이 딱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력계통의 구성에서. 이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전 설비는 발전을 생산한다. 이건 수송한다. 운용한다. 소비한다. 이런 식으로 옆에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실 수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교류 성전 방식의 특징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만석 씨 다시 한번 답해 주시죠. 예. 예. 발전세계를 깊게 갈 수 있고 예. 일반대 예, 바로 그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게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딱 봤을 때 이게 답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하고 같이
좀 애워주셔야 된다는 게 키워드가 딱 튀어나오면은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교류 성전 방식의 특징하면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승회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잡아내는 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본서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하시게 되면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반 쪽에 가서 이런 부분을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발성배정 기술학을 공부하는데 드리는 시간은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만에 합격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간을 단축하는 훈련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승합 강압 변경이 용이하다. 이런 식으로 옆에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겁니다. 회전 자계를 쉽게 얻을 수 있다. 1간단 개통 운영을 할 수 있다. 요 앞뒤에 이렇게 단어를 넣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지만 나중에 시험장에서 문제 답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고 필요하면은 다른 데에 있는 그 답안지를 갖다가 여기다 조금씩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면 평상시에 자기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시험장 가서 안 떠오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평상시 때 교류 성전 방식의 특징, 그러면 승회의를 해가지고 다니시면서 승회의이 뭐였지? 승합, 강압, 변경이 용이하다. 회전 자계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일관된 개통 운영을 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류 성전 방식의 특징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이런 교류 성전 방식하고 반대 개념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AC 방식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근데 직류 성전 방식을 이제 잘 안 쓰다 보니까 이걸 왜 쓸까? 이게 장점이 뭐지? 단점이 뭐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이 돼 있으면 이게 또 단점이 되겠죠. 직류 성전 방식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교류 성전 방식의 장점을 알고 계시면은 직류 성전 방식에서 단점이 교류 성전 방식의 장점이 되겠다라는 내용식으로 여러분들이 쌍대성으로 해가지고 제가 같이 외워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무효전력 손실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직류 성전 방식의 구성도입니다. 이 그림이 생각이 나시나요? 직류 성전 방식,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해남에서 제주까지의 이제 MI 케이블,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내주는 부분이 있을 겁니까? 전원이. 받는 부분에 전원이 있을 거고, 요 사이에 어떤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중간에 이제 직류 케이블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쌍대성으로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변환기가 있겠죠. 여기도 또 역변환해가지고 받는 변환기가 있을 거고, 여기가 이제 순변환, 이게 역변환,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요 사이에 어떤 기기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순변환 하기 전에 이제 변압기가 있을 거고요. 변압기를 보호하기 전에 차단기가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도 이제 변환하고 났으면 송전을 해야 되니까 변압기가 있을 거고, 차단기가 있을 거고, 요 2차 측에 동기조성기가 있을 거고.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을까? 필터라든가, 리액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필터라든가, 리액터라든가, 필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그러면 요거 요소가 뭐냐, 요거 요소가 뭐냐, 요거 요소가 뭐냐, 이런 식으로 각각 설명을 해주는. 직류 성전 방식의 구성도에서 각 설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변압기가 있었고, 필터가 있었고, 뭐, 직류용 피레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직류용 리액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직류용 케이블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DC 설비가 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AC에 필요한 무효전력이 없다 보니까 그 무효전력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동기조상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내용들을 이제 써 나가시는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자료들을 이제 도표하고 시각화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을 해 가지고 애워주셔야지만 좀 장기간 머릿속에 남아있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애워도 한 달 뒤에 가면 다시 또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까먹을만 하면은 그때 한번 다시 책을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게 조금 더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을 해드리는 이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 지우고, 그러면 이제 직류 송전 방식의
장단점. 제가 저번에 이제 장점 10개, 단점 10개까지 하고 수업을 마쳤는데, 장점 부분, 뭐 한번 볼까요?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운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는 얘기죠. 절, 송, 무, 충, 안, 이, 유, 단. 뭐 그냥 이렇게 외운다는 얘기죠. 뭐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절연 레벨, 송전 용량, 증대, 뭐 송전 손실, 송전 손실이 적어지겠죠. 무효 전력, 충전 전류, 충전 용량, 뭐 이런 식으로 안정도, 이계통 변가, 유도장애, 단락 용량. 저번에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좋으냐 나쁘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셔야죠. 절연 레벨이 이제 떨어지겠죠. AC가 나중에 이제 코로나 쪽에서 보시면 이제 30kV per cm입니다. 근데 DC는 21kV per cm거든요. 절연 레벨이 떨어지니까 훨씬 더 기기를 적게 저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절연 레벨에 관련된 부분. 송전 용량 증대, 뭐 송전 손실이 없어진다. 왜냐면 이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DC는 주파수가 없지 않습니까? F가. 그래서 송전 용량 할 때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 했을 때 X 성분이 줄어드니까 P 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송전 용량이 증대되더라. 또 송전 손실은 이제 X에 기인을 하는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P는 뭐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서 X 성분을 이제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할 때 이런 X 주파수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X의 L은 2파이 FL 아닙니까? 이 F 부분이 없으니까 XL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손실이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로 보셔도 되고요. 무효 전력이 없다. 그럼 무효 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역률이 1이지 않습니까? 역률이 1이니까 그만큼의 무효 전력 손실 부분이 없어지죠. 그 충전 전류가 없죠? 주파수가 없으니까 충전 전류는 이제 XC 성분에 이제 기인을 하는데 이것도 2파이 FC분의 1 아닙니까? F가 없으니까. 충전 전류도 없고 충전 용량도 줄어들겠죠. 안정도는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이 X 성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안정도가 증대가 되고. 그리고 이계통 변가. 예를 들어 지금 AC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단점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주파수가 틀린 쪽에서는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도 한쪽은 50Hz, 한쪽은 60Hz인데 어떻게 연결하느냐. 중간에 DC 설비를 이용해가지고 연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계통 50Hz하고 60Hz를 서로 연계해서 운전할 때는 이런 DC 설비를 쓰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도장애. 마찬가지로 이 표피효과라든가 유도장애 부분. 제가 저기 보시면은 6장의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가 나오죠. 그래서 AC를 이용해가지고 중성점의 잔류전압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도장애의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죠.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주파유도. 뭔지는 몰라도 몇 번은 들으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아는 과정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락 용량. 단락 용량 같은 경우도 지금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AC 계통으로 오다가 DC 계통을 통해서 다시 AC 계통으로 가면은 그 AC 계통의 단락 용량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 전류를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됩니다. 장점은 이렇게 절성무 충한 이유당 해가지고 한 7개 정도를 외워주신데 문제는 10개를 답변하라고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0개를 세워주셔야죠. 그럼 단점을 한번 볼까요? 단점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단점. 김만성 씨. 단점.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자꾸 제가 좀 시키는 게 좀 부담스러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좀 잘 안 됐던 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경험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게 되면 시험장에서 혹시 이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좀 시키고 하는 부분은 자기가 문제를 모르더라도
자꾸 이제 머리를 짜내는 훈련을 조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단점, 전차무 고냉지로 저는 외웠습니다. 전차무 고냉지 6가지. 예? 아까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승합, 강압, 변경이 용이하다 그랬죠. 이건 장점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단점이 됩니다. 왜? 전압 변성이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다. 왜냐면 AC 같은 경우는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전압을 뭐 380에서 220 다운그레이드를 하기가 좋은데 DC 같은 경우는 전압을 변성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설비 자체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차단 용량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왜냐면 왜 올라갈까요? AC는 이런 식으로 전류의 0점에서 차단을 하면 됩니다. 근데 DC는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단 용량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차단 내력이 커진다. 이런 부분에서. 왜냐면은 그때 이제 전압하고 전류하고 전압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구장 이상 전압에 가면은 이제 개폐서지라든가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전류의 0점을 차단하다 보니까 차단기 양극간에서 뭐 전압이 이렇게 크게 이제 그 올라가는 이제 제동 현상이라든가 무제동 현상에서 상규 대지 전압의 몇 배까지 이제 그 전압이 상승되는 이런 제조모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 때들도 전류의 0점에서 항상 차단을 합니다. 근데 DC는 항상 이렇게 차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단 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무는 뭘까요? 여기 무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무효 전력이죠. 얘는 무효 전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효 전력이 없으니까 아까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떻게 되죠? 수용가측에서 제주도에서 보면은 분명히 부하 설비가 있을 텐데 부하 설비들은 역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역률이 PF가 0.8이라면은 100 kVA 기준에서 역률이 0.8이면 계산해보면 80kW와 60 kVAr의 무효 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송전했을 때 DC로만 송전했기 때문에 무효 전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수용가에는 이만큼의 무효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압을 역변환 받는 그쪽의 동기조상기에서 이런 무효 전력을 발생해서 수용가 측에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효 전력에 대한 공급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한전의 변전소에 보시면은 한 5MV 정도의 그 콘덴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수용가 측에 무효 전력이 필요하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발전기에서 발생을 하면요.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다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왜 유효 전력 위주로 발생을 하느냐. 무효 전력은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개량할 때. 손실이니까. 그래서 송전할 때는 최대한 역류를 1에 가깝끔 무효 전력을 송전을 해줍니다. 송전 선로를 통해서. 그럼 수용 설비 쪽,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수용 설비 쪽에서 필요한 이런 무효 전력 부분을 한전 변전소에서 콘덴서를 통해 가지고 무효 전력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11장 변전소에 가면은 콘덴서 보호기기를 그림을 그리고 각각의 용량이라든가 각 구성 설비를 설명하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조상 설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콘덴서 부분, 그리고 블로 리액터 부분, 이것들이 이제 선로 충전 전류에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뭐 페란티 현상이라든가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됐을 때는 뭐 블로용 리액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개념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무효 전력 공급 장치가 필요하다. 그럼 무효 전력 공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아까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나오는데 그 그림에서 보면 그 변환 설비가 있었죠. 순변환 장치는 컨버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역변환 장치는 인버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인버터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인버터 쪽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냐면 고주파 등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고주파도 그 시험에 단골 문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주파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14장의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에서 뭐 플리커라든가 고주파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서에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그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그런 기본서 외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연구반 교재를 같이 이제 참조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시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전체적인 컨셉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기본서의 내용에 충실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런 그 연구반에 관련된 부분들은 매주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참조를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고주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키워드만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그 키워드를 제가 보내드렸던 메일 받으셨죠? 이제, 예. 그 메일을 보시면 제가 1장을 제가 3개의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각각 다른. 그래서, 다른, 보시면은 필기해 놓은 저기가 있었고, 워드 작업해 놓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집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맥락은 비슷한데 조금씩 그 타이틀이 좀 틀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 사람은 이걸 좀 중요시하게 봤고, 이 사람은 1장에서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게 봤구나.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본인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문제를 왜냐면 다 가져가시기는 지금은 힘드니까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시고 나중에 좀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여러분들 찍어서 50문제, 100문제, 150문제, 200문제 이런 식으로 찍어가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주파가 있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무해전력 공급장치 앞에 변환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환해지는 데서 밸브를 수시로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면 열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열을 냉각시킬 수 있는 냉각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 내용들을 이해하셨으면 그 키워드에 맞는 것들을 써주시면서 이제 그림을 좀 그린다든가 안에 내용을 써주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칸을 메꿔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는 뭘까 이제? 이 지자는 이제 저는 대지기로시. 대지기로시 뭐가 발생한다? 김종인 대리님? 그럼 해수기로시 뭐가 발생한다? 김만성 씨? 해수기로시? 대지기로시는 전식입니다. 전식. 부식. 정기적으로 이제 부식되는 현상을 전식이라고 하고 해수기로시는 자기 콤파스. 이렇게. 저는 이제 진짜로 그냥 외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 냉, 대로 외우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름이라는 얘기죠. 왜냐면, 이거는 변으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운 쪽으로 이제 요 순서를 바꾸셔도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DC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극성에서 부식이 되는 현상인 겁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부식이 되는 현상인데 요것들은 그 2장에서 뒷부분에 나옵니다.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해수기로시 자기 콤파스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나침판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어차피 대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지금 P극과 N극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가다 보니까 자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흐트러트립니다. 그래서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 옛날에는 밤에 북두칠성을 보고 갔다고 하는데 요즘엔 GPS라든가 위성 항법장치가 있으니까 쉽게 가겠죠. 근데 이제 나침판을 봤을 때 그 나침판에 대한 부분이 이 전류가 흐르면서 극성에 의해 가지고 극성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가 막 흔들리는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 콤파스입니다.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가지고 직류 송전 방식의 장단점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직류 연계 송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책을 보시면은 어디 있냐면요. 책의 페이지에 20페이지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은 직류 송전 계통의 구성 예를 보여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아까 제가 그림으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씨 계통 사이에 가운데 직류 케이블을 놓고 양쪽에 같은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20페이지에 직류 송전 계통의 송전 방식은 거기서 이제 극 부분, 순변환하고 역변환하는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극이 하나 있느냐, 두 개 있느냐, 아니면은 아까처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이 대직이론지, 해수기론지, 아니면 도체기론지, 아니면은 쌍극인데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는지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류 연계의 송전 방식. 그러면 이제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목차를 나누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걸 주기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목차를 나눠가지고 뭐가 있다? 먼저 단극이 있다. 그 다음에 쌍극이 있다. 극이 하나다, 두 개다. 단극 1에서는 뭐라고 한다? 극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노.
옛날 모노레오, 스테레오 해가지고 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노는 하나란 뜻이고요. 폴이 하나 있다. 모노폴라.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쌍극은 극이 두 개니까 바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바이사이클이라고 하거든. 바퀴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바이폴라. 바이 한 다음에 폴라. 이게 극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쌍극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호모폴라라고. 호모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남자하고 남자, 뭐 여자하고 여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모들이 있는데 극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건 극이 두 개란 얘기고요. 얘도 극이 두 개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1번, 2번을 해가지고 나눠지게 되면은 극이 하나인데 아까처럼 DC이기 때문에 플러스 선이 있을 테고 마이너스 선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이너스 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20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대지 또는 해수, 귀로 방식.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책을 보시면 도체 귀로 방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단극하고 쌍극이 있고 그 다음에 단극에는 대지기로 하고 도체계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딱 전체적인 콘셉트를 잡으시고 거기에 이제 옆에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장단점을 이제 써 나가시면 됩니다. 도체기로 방식. 그럼 얘는 보시는 것처럼 대지기로니까 그림이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 그림이 이제 극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요 플러스 가는 부분, 여기 지금, 이건 반대로 그려야죠. 돌아오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 플러스 부분인데 이 마이너스 쪽에 대한 이 선을 어떻게 하느냐. 그겁니다. 대지기로라는 건 선을 따로 안 끌었다는 얘기죠. 선을 안 끌어도 대지를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해수를 통해서 귀로할 수 있게끔 선을 한 가닥만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고, 도체기로 같은 거는 이렇게 됐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될까요? 대지기로를 하거나 해수기로를 하게 되면 전식이라든가 자기 콤파스 문제가 생기니까. 왜냐면 주변에 광범위하게 그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고자 선을 다이렉트로 깔은 겁니다. 그럼 영향이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딱 가는 루트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이폴라로 가서는 그림을 딱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폴라하고 호모폴라를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바이폴라는 극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극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극 부분이 어떻게 됐냐. 여기도 이렇게 가면은 극이 두 개가 있다냐.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이게 뭘까요?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한 지점에서 봤을 때 극이 똑같죠?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고 플러스고. 이게 바로 호모폴라라는 얘기죠. 극이 같으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겠죠. 가운데 여기 부분을 이 선을 여기다 하나를 더 긋은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중성점 1단 접지하거나 아니면 선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 극이 두 개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두 배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호모폴라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럼 바이폴라는 어떻게 됐냐? 바이폴라는 이 극이 보시는 것처럼 같은 극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돌고 이쪽으로 돌게끔. 가운데 이 극 부분을 쓰지만은 극 부분을 이제 접지를 뺐다 널었다 하면서 여기는 I 값만 이제 흐를 수 있게끔. 근데 얘는 이제 중성선 쪽으로 전류가 합산돼서 흐르기 때문에 두 배의 전류가 흐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체계를 보시면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의 장단과 단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림은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20페이지 보시면은 A, B, C, D에 대한 그림 부분이 이해가 되셨나요? A 부분은 극이 하나인데 보시는 것처럼 밑에 대지기로를 하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극에 대한 설비가 없습니다. 근데 B 부분은 보시면은 단극 1에서 도체기로 해가지고 도체 부분이 분명히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C 부분으로 가면 쌍극 1회선 부분인데 C 부분이나 D 부분 같은 경우는 바이폴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제 호모폴라를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여기 그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C 부분을 보시면 단극 1회선인데 중성점을 양단 접지하거나 또는 1단 접지하는 경우, 아니면 1단 접지를 했는데 중간에 오른쪽에 보시면 선을 하나 끊었죠. 그러니까 선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와 같이 가운데 선 없이 돌아가는 부분이고, 만약 쌍극 1회선에다 중성선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선으로 이제 귀로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21페이지 1번에 보시면은 단극 대지 귀로 방식에서는 중간에 보시면은 대지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부신 문제라든가 해저 케이블의 경우에는 자기 컴퍼스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결점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옆에다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디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단극 도체 귀로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귀로로 쓰는 도체를 따로 가설하는 방식으로 보시면은 직류송전에 의한 정기적인 부식의 영향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어디에 적용됐는지 또 나와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을 표로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적용 방식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고 적용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표를 나눠서 이제 써주시는 연습을 또 하셔야죠. 그래서 3번의 쌍극 중성점 양단이나 1단 접지는 보시면은 한쪽 선례의 정전압, 다른 한쪽 선례의 부전압을 인가하고 중성점을 접지한 방식이다. 평상시에는 중성점의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폴라는 평상시 때 중성점의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호모폴라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성점의 2배의 전류가 흐른다고 돼 있죠. 그래서 2배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이런 바이폴라 방식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변환장치의 한쪽 극사고 시에도 2분의 1 전압으로 운전할 수 있어서 2분의 1의 용량의 전력을 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보시면 직류송전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이제 송전선로를 통해서 보낼 때 2회선을 보냅니다. 그러면 한쪽 선로에 뭐 100메가와트, 한쪽 선로에 100메가와트를 보낼 수 있다. 그럼 평상시 50메가와트만 보냅니다. 왜냐면은 한쪽 선이 가부가 돼가지고 뭐 내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선이 끊어지더라도 다른 쪽 1회선으로 100메가와트를 보내줄 수 있으려면 평상시에 자기 최대 송전 전력의 50%만 송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DC도 그런 식으로 송전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쪽 선로가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쪽 선로로 해가지고 자기 용량을 보낼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4번의 쌍극 중성선 조치의 방식. 그러면은 똑같은데 중간에 보시면은 내용들이 중성선 부분을 도체로 접속한 방식이다. 그 부분만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호모폴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눠드렸던 자료에 보시면은 메일로 보내드렸던 그 자료에 이제 호모폴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 기본소에 관련된 내용들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도 이 기본소를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체적인 거를. 좀 정독을 해서 다독을 하시다 보면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었구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지를 쓰더라도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좀 아까처럼 키워드로 뽑아내서 쓰는 훈련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답안지가 보다 좀 알차게 눈에 띄실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페이지에 보시면은 직류 송전 방식의 적용 분야가 있습니다. 그 적용 분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달랑 이렇게 네 가지만 나와 있는데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표로 해가지고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류 송전 방식의 적용 분야를 제가 네 가지로 했었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했었죠? 키워드를? 김만성 씨? 예. 그 나왔는데 직류 송전 방식의 적용 분야? 해가 뭐였죠? 예. 장은? 연은? 예. 도는? 예. 도시 밀집 지역에다 전력 공급.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바로 나오셔야 된다. 해장, 연도. 그럼 해저 케이블. 직류성전 방식의 해저 케이블은 이제 MI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그 MI 케이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송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서에는 없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보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처음에는 이제 찾아서 보시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렸던 그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그 부분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많이 보시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장은 장거리 송전이라고 했습니다. 장거리 송전인데 여기 이제 붙는 부분이 대용량. 멀리 우리나라도 보시면 765는 대용량으로 해가지고 장거리 송전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연계. 아까처럼 이계통 연계라든가. 연계가 이제 나중에 좀 변동이 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남북한 연계라든가 아니면 저쪽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하는 동북아 연계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좀 확대 해석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남북 연계 같은 것도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답안지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도심지, 전력 공급. 이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한번 이렇게 그리시자는 얘기죠. 이렇게 표를. 그래야지 딱 보기에도 눈에 잘 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실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꾸 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적용 방식이다 이거죠. 말 그대로. 어디에 적용되느냐. 해저 케이블에 적용되고 장거리 송전에 적용되고 연계에 적용되고 도심지의 전력의 공급에 적용되고. 근데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거죠. 이유. 그 이유를 살펴보자는 얘기죠. 해저 케이블에 교류를 썼을 때 교류를 쓰면 아까 교류 송전 방식의 장점하고 단점이 있었는데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하고 단점이 있었죠. 교류를 쓰게 되면 충전 전류가 생깁니다. 충전 전류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무효 전력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있는 그 해저 케이블도 지금 101km입니다. 전체적인 거리는. 해저는 96km인데 전체적인 킬로미터가 100km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1km당 한 1A 정도의 충전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100km면 한 100A 정도의 충전 전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다 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돈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때문에 AC를 쓰게 되면 AC에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C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교류 케이블을 썼을 때는 충전 전류라든가 손실 때문에 그래서 DC 케이블을 사용한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대용량 장거리 송전은 송전 용량이 멀면 멀수록 보시면 이제 P는 AC X분의 ES2R 사인 세타에서 AC일 경우 이 X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전 용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꾸 안정도도 줄어들고. 근데 DC에서는 이 X 성분이 없으니까 역률이 1이고 하니까 송전에 관련된 부분을 멀리 보내도 아까처럼 이런 손실도 줄어들고 장거리 송전했을 때 안정도도 증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대용량 부분에 대한 장거리 송전에는 DC를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DC를 쓰는 거리들이 보통 400km, 600km 이렇게 조금 장거리가 됐을 때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00km 정도를 AC나 DC로 보냈을 때는 그런 송전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그렇게 차이는 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장거리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안정도도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 안정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수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면 어떻게 되죠? 교류계통 연결을 할 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력조류를 전력계통공학에서 배우게 되는데 AC는 조류제가 어렵습니다. 아까처럼 전압이라든가 전압에 대한 강압이라든가 변성이 쉬운 반면에 조류를 제어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설비에 대해서 무효전력하고 무효전력을 갖다가 막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P하고 그 Q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조상설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설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는 이제 무효전력 성분입니다.
사고 나면 그 무효전력 성분이 갑자기 많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DC는 무효전력이 없습니다. 딱 유효전력밖에 없으니까 그 유효전력 하나만 고려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연결을 할 때도 이렇게 제어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류 연결할 때는 이런 조류 제어가 용이하다. 그리고 이제 이계통 연결하기가 쉽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장점하고 단점을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심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얘가 단락 용량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전이 이렇게 자꾸 그 발전기를 지금 뭐 어제 보니까 보령 화력 쪽에서 화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1252 쪽에서. 예. 그것들도 한 8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 30년 이상씩 쓴 발전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을 진내 만내 하면서 자꾸 저희가 이제 IPP라고 하는 조그만 발전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병렬로 연결되다 보면 임피던스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임피던스가 병렬로 연결되면 어떻게 되죠? 1이 있고 1이 있다. 그러면 밑에는 1 플러스 1, 위에는 1 곱하기 1 되니까 1 플러스 1이니까 2고 1 곱하기 1이니까 2죠. 자꾸 임피던스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임피던스가 줄어들게 되면은 고장준류가 커지죠. 고장준류가 커진다는 거는 단락 용량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단락시 차단해야 되는 그 용량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DC 설비를 쓰면은 단락 용량 측면에서 충분히 유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그 발전 쪽에서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임피던스를 통해가지고 딱 수용가 측에 왔을 때 수용가 측의 부분에 대한 단락 용량이 커지면은 설비들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견딜 수 있게끔 차단기 용량도 커져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중간에 이제 DC 설비를 한번 쓰게 되면은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니까 단락 용량이. 그 단락 용량을 작게 설치를 해도 되니까 유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락 용량 측면이 있고 또 아까처럼 지락사고시 일선 지락사고시 주변에 자개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이 뭐였죠? 유도장애에서 무슨 유도장애가 있었죠? 정전 유도장애하고 두 번째 전자유도장애. 전자유도장애는 정전 유도장애는 평상시 불균형에 의해서 전자유도장애는 사고시 일산지락전류에서 유도장애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 L 3I0 이 3I0에서 이런 전압이 생긴다는 얘기죠. 주변에. 저번에 한번 들으셨는데 이게 좀 매칭이 안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막 갖다 쓰시는 겁니다. 조금 더 채워서 넣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전체적인 이 컨셉이 이거는 뭐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되는데 아직 그런 개념이 지금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6개월 정도 이게 지나고 나면 최소한 이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개념은 잡아가시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념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를 쓰는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죠. 연구반으로 가서 이런 답안지를 제가 이렇게 써드린 것들이 조금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보셔야지 나중에 갔을 때 이런 부분이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걸 미리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게 되면은 지금 사대문 안에 같은 경우는 22kV까지 비접지로 송전을 합니다. 왜냐면 22,900으로 가게 되면 일선 지락이 나게 되면 직접 접지니까 지락 전류가 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22kV로 가게 되면 비접지이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도장애를 줄이기 위해서 도심지에 전력 공급을 할 때 이런 DC를 쓰는 것들도 이런 단락 용량이라든가 이런 유도장애를 줄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이게 25점짜리는 안 나오겠죠. 10점짜리로만 나오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10점짜리로 나왔을 때 칸을 좀 더 알차게 채울 수 있게끔 그림을 좀 그린다든가 수식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용 분야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나눠서 옆에다 또 써주셔도 되겠죠. 이제 표로 이렇게 도표하는 부분을 훈련을 하실 때 적용 같은 게 해저 케이블은 우리나라 같은 게 이제 제주에서 해남까지 연결되고 있고요. 나머지 대용량 장거리 송전 같은 이제 책이라든가 이런 데 자료 보시면은 23페이지 보시면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송전선로 기울이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런 내용을 써주시는 겁니다.
대용량 장거리 송전 같은 경우 여기 보이시니까 미국 태평양 연안 같은 경우 (1700km를) 보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길어봐야 600km밖에 안 되는데 여기 제주에서 해남까지는 101km가 되고 비동기 연계 같은 경우는 일본 동부하고 서부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죠. 동부가 50Hz고 서부가 60Hz고 이런 내용을 또 써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런 것이 지금 암기도 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암기라는 거는 이 부분이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장, 연도 이런 식으로. 이게 암기가 돼야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해가 돼야지 이런 내용들을 이유를 써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다 암기를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물론 그것까지 암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를 병행을 해서 여러분들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도심지의 전력 공급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 82km를 뭐 지진 케이블로 썼다라고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꼭 뭐 안 써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들하고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은 조금 더 차별화해서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10점대에서는 뭐 차별화해서 점수를 받기는 좀 힘들고요. 25점짜리가 되어 있을 때 직류 송전 방식에 대해서 쓰시오 했을 때 직류 송전 방식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구성도 그리고 적용 분야 이렇게 세 가지를 써주실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알차게 써주시면 점수를 더 받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25점이니까. 예를 들어 직류 송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럼 문제가 좀 난해하지 않습니까? 그럼 직류 송전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걸 다 써주는 겁니다.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직류 송전 방식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럼 이거 10개 써주면 어느 정도 쓰겠죠? 한 페이지 정도? 구성도가 어떻게 돼 있고 그림 그려주시고 구성도에 있는 변환 설비들에 대한 설비들을 설명하고 그럼 또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디 적용되는지 적용 분야를 이렇게 설명해주면은 25점짜리가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10점짜리 문제로도 각각을 이런 것들을 10점짜리를 문제로도 다 쪼개서 연습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25점짜리가 나왔을 때는 이것들을 이렇게 갖다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25점짜리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답안지 만드는 게 힘들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답안지를 제가 메일로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감만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걸 애우고 쓰기에는 지금은 6개월 동안 좀 부족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 지금 여러분들 오셨을 때 제 수업을 들었을 때는 이런 키워드 정도만 여러분들이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이해만 하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쓰는 훈련은 다음 과정에서 이걸 정리하거나 쓰는 훈련은 다음 과정에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러는 것들을 정리하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왜 안 될까? 이게 왜 어려울지?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6개월 뒤에 가셔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신감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해저 케이블의 적용 분야를 설명하시오. 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요. 24페이지. 2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해남과 제주 간의 총 길이 101km 2회선 150MW 회선 DC 플러스 마이너스 180kV를 1997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 24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변환 장치가 2개소가 있고 HVDC 케이블이 어떻게 돼 있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또 10점짜리나 25점짜리로 또 만드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문제들은. 그래서 기본서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사이리스터 밸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폴라고. 극이 쌍극이고 사이리스터 밸브를 쓴다. 근데 자세히 이 안에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옛날에는 23페이지 위에 가서 보시면은 옛날에 나왔던 것들은 다 수은입니다. 수은. 위쪽에 밸브의 형이 보이시나요? 중간에 보시면 밸브형이 수은이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부 다 사이리스터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리스터로 바뀌면서 용량도 전부 다 커졌죠. 옛날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환되는 그런 과정들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 연기 시스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설비가 돼 있는지, 요거는 이제 한전에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전에. 그 자료를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정리된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그 2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줘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1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예제 문제들은 제가 가능하면 풀어드릴 겁니다. 왜냐면 중요하니까. 뭐 10점짜리로 옛날에 나왔었습니다. 다들. 책에 있는 거를 또 푼다고 해서 뭐 나는 꼭 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예제 1-1.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뭐냐면 교류 성전설로와 직류 성전설로가 있습니다. 교류. 지금 저희가 이제 교류하고 직류를 배웠으니까. 그럼 교류하고 직류를 썼을 때 손실 부분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교류하고 직류를 쓰는데 그 손실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결론은 그겁니다. 근데 같은 전력을 보내고 있다. 여기도 같은 전력을 보내고 있고 여기도 같은 전력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으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아까 직류 송전 방식에서 손실이 줄어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러분들 결론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류 송전 방식으로 하게 되면 직류 송전 방식의 송전 방식으로 보낼 때보다는 손실이 증가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수식으로 풀어서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PAC. AC로 보낼 수 있는 송전 전력. 지금 왜냐하면 문제 조건에서 같은 전력을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PAC하고 PDC는 지금 같다라고 놓고 푼 다음에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송전 손실은 어떻게 되죠? PL은 3, I 자승 R인가요? I 자승 R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PAC에 대한 부분, PDC에 대한 걸 풀어서 나중에 PL인데 요거를 AC에 대한 전류, DC에 대한 전류 이렇게 나눠가지고 비교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EPL하고 EPL. 근데 여기서는 교류니까 3상 3선식을 쓸 거고 얘는 직류니까 2상을 쓸 겁니다. 선을. 그러니까 선이 3가닥이냐 2가닥이냐를 가지고 여기서 내용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쓰겠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을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선 전류를 보시면은 PAC는 세 가닥을 가져가니까 3개의 VA, IA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PDC는 2상이니까 2개의 VD, ID가 된다는 얘기죠. 뒤에 AC 자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냥.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여기. PAC는 3VA, IL, 그 다음에 PDC는 2개의 VD, ID,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편의상 여러분들 보기 좋게끔 A는 A로, D는 D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전력이. 그럼 3개의 VA, IA하고 2개의 VD, ID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를, 변수를 가지고, 여기 지금 IAC하고 IDC 비교니까, 하나 값을 다른 ID 값을 IA로 환산하거나 IA 값을 ID로 환산해가지고 그 값을 여기다 넣어줘서 서로 송전선실을 비교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VAI 이 부분을 나눈다는 얘기죠. VA 자체가 전압이 틀려지니까, 최고치가. 3개의, 지금, VA의 M, 최고치가 루트 2로 나눠지죠. 얘는. 성간전압이니까, 요게. 상전압으로. 그리고 거기에 IA 값이 들어가고, 요거는 2개인데, VD 값이나 최고값이나 똑같은 얘기죠. VDM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D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를, 요 VAM하고 요 VDM, 이 부분이 같다라고 놓고 계산하게 되면은, 요 I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도 되고요. ID로 계산해도 되는데, 편의상 ID로 계산 놓게 되면 ID는
여기 부분이 같으니까 요건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전압이 같다라고 보고 전력량이 같다라고 이걸 봤기 때문에 전압도 같다라고 보고 없어지면은 얘가 지금 보면은 루트 2분의 3 IA에다가 이 값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ID를 여기다 놔두고 요거는 없다고 없어지고 이 값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그게 요 밑으로 넘어가겠죠? 요게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그러니까 요 2자가 이렇게 가게 되면 ID는 2 루트 2분의 3 IA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셔도 되고 IA를 놓고 하셔도 되고요. 그때는 이제 또 반대로 되겠죠. IA는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럼 두 개의 ID인데 반대로 넘어가는 부분이 얘가 루트 2가 위로 올라갈 거고요. 얘가 3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근데 편의상 그냥 DC 값으로 넣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계산하시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전부 다 DC하고 AC를 비교를 하라라고 얘기를 나와 있습니다. 그럼 DC 성분은 항상 밑에다 놓고 쓰는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변환을 할 때 DC 부분이 밑에 있고 위에는 AC다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직류 성전 방식의 장점하고 교류 성전 방식의 장점을 보실 때 예를 들어 지금 이걸로 썼다. 그냥 계산하기가 편하게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책에도 ID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루트 2분의 3IA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시겠습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루트 2로 나눠져 있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3개, 2가닥, VA, IA 그걸 같다라고 놓고 거기에 대한 IA하고 ID 값을 변환을 해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때 이제 3배의 VA에서 이 VA 값이 루트 2로 나눠졌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은 왜냐면 AC니까 성간전압하고 상전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얘는 DC이기 때문에 그 전압이 그대로다라는 것만 가지고 ID 값으로 분해를 해서 나타나니까 이렇게 나타났더라. 그럼 이 식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성전 손실을 비교하는 거니까. 왜냐면 저희가 손실을 비교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AC의 손실이고 이게 DC의 손실인데 교류 성전 방식의 손실이 AC보다는 높다라는 거니까 얘 부분이 분명히 분자가 높을 겁니다. 그럼 여기 부분이 지금 2배겠죠 또. 선이 2가닥이니까. 2가닥에서 나타나는 ID 자승의 R이 될 겁니다. 3I 자승 R에서 얘는 2배의 IDC 자승의 R이 되겠죠. 그럼 이 IDC 값을 여기서 나와 있던 부분은 IA 값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다시 3배의 IA 자승 R에 요 값이 들어가는데 2배의 이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3배의 2 루트 2의 자승 R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이제 IA 값이 들어가겠죠, 여기. 그럼 이걸 지금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할 때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2분의 3 나왔죠? 2분의 3을 앞에다 이렇게 꼬집어냅니다. 2분의 3. 얘 부분이 이제 또 끄집어내면 되는데 얘 부분이 이제 자승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을 끄집어내면은 요게 잠깐만요. 2루트 2를 여기서 계산하면 편한데 얘 값은 이제 1.06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앞에 1.06이 나왔죠? 1.06.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계산하지 말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값을 1.06을 넣어가지고 2분의 3에다가 여기다가 1.06에 자승을 한 다음에 끄집어내면 되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넷이 나오면 1.33이 나옵니다. 1.33.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C 부분에 대한 값이 성전 손실에 대한 값이 DC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고 접근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안에서 배우셨던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제 부분은 반드시 풀어볼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 안에 내용을 보고 한번 쫓아서 하시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요. 교류 성전 방식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교류 성전 방식은 저번에 한번 요약해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12장에 또는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부분을 배점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26페이지나 2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각종 전기 방식에 대한 전송 전력에서 전선 한 가닥에 대한 송전 전력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상 3선식 27페이지 보시면은 직류 2선식을 100% 백분율 해가지고 115라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상 3선식을 많이 쓰는 게 3상 3선식을 썼을 땐 그만큼 직류 방식에 비해서 송전 용량을 더 많이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3상 3선식을 쓰는 겁니다. 송전 전력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나중에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는 저희가 3상 4선식을 또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28페이지의 그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 배점 방식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29페이지에 예제 1-2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3번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하고 비슷한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부분을 밑으로 놓고 기준을 놓고 작업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준을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편합니다. 요거를 이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문제에서는 송전 전력, 부하역률, 송전 거리, 송전 전압이 같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가? 전력 손실비가. 앞에서도 전력 손실비에 대해서 나왔었죠? 손실에 대해서. 이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앞에서는 1.33배 정도로 AC가 DC보다 커진다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어떤 선에서? 교류하고 직류선에서. 아까처럼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조건을 여러 개로 나눠놨습니다. 1번 단상 3선식, 단상 2선식하고 단상 3선식. 3상 3선식이네요. 아까는 이제 AC하고 DC를 나눠놨지만 여기서는 AC 계통에서 단상 2선식하고 단상 3상 3선식을 바꾼 겁니다. 그럼 앞에 거하고 이제 비슷하겠죠. 앞에도 보시면은 단상 2선식을 이제 DC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두 개입니다. 1번 같은 굵기의 전선. 2번 전선의 전중량 동일 할 때 이렇게 해야지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송전 전압과 송전 전력과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보시면요.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단상 2선식에서는 아까처럼 뭐 P 값이 있다. 그럼 PL2, 단상 3선식에는 PL3. 이런 식으로 용어만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책에는 어떻게 똑같이 돼 있죠. PL2, PL3. 그래서 1번에 같은 굵기의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 비교다 해가지고 PL2는 아까처럼 2니까 두 배가 되겠죠. 이게 손실이니까 2배의 I2의 자승의 R2다. 이 2라는 게 이제 두 가닥이라는 얘기고요. 앞에 이제 두 가닥이니까. 요거는 3배가 되겠죠. 3배의 I3의 자승의 R3. 이런 식으로 첨자를 보시면 이거는 단상 2선식, 얘가는 3상 3선식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아까 이 앞에서 DC하고 AC를 할 때도 밑에 DC를 넣어주시듯 얘도 PL2를 밑에다 넣어주시고 계산하시면 좀 더 편하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건 PL2분의 PL3는 손실을 비교하라고 그랬으니까 전력 손실비를 비교하는데 같은 굵기의 전선일 때 손실비를 비교하고 중량이 동일할 때 손실비를 비교해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겁니다. 그럼 같은 굵기니까 굵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2선식하고 3선식을 놓고 손실을 계산하는데
여기서 이제 계산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가기 전에 이 값을 이제 다시 분해를 하면 이 I2하고 I3를 이제 분해를 해주는 겁니다. 전압 부분으로. 그럼 이거를 이제 분해를 해주면은 두 배는 똑같은데 P 나누기 루트 3에 근데 얘는 단상이니까 V가 들어갈 거고 코사인 세타 얘 자승의 R2가 될 거고 얘는 3배 P를 나누는데 여기 3상이니까 루트 3이 들어가는 V 코사인 세타 얘 자승의 R3 여기서 틀려지는 부분이 아까 여기 V냐 루트 3V냐 요 차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까 DC에서도 그런 부분 전압이 루트 2 부분으로 바뀌어지는 부분을 한번 설명드렸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풀어서 쓰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풀어서 쓰시면 되고, 요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자승이다 보니까 이게 자승이 되겠죠, 나중에. 그걸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PL3가 위로 올라가고, PL2는 밑으로 들어간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비교를 하면 된다. 그럼 PL3 부분은 얘가 자승이 되니까, 3 곱하기. 여기 자승을 하면은, 루트 3의 자승이니까 3, V 자승, 코사인, 세타의 자승. 그리고 얘는 P의 자승이 되겠죠. 얘는 R3가 될 거고. 얘는 똑같이. 이건 2배. V니까 V의 자승, 코사인, 세타의 자승, 자승 세타나 뭐 P의 자승, 그리고 R2가 되겠죠. 이걸 이제 통분하면 되는 거죠. 통분하면 얘 부분 없어져. 요것도 같다라고 하면은. 그럼 나눠지는 값이 요 값하고 요 값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나머지 있는 상수만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상수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 3하고 3 아닙니까? 그냥 삭제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2분의 1이죠. 여기 나와 있는 같은 굵기의 전선을 쓰게 되면은 50% 정도로 손실이 줄어든다. 그건 뭐냐면은 단상 2선식을 쓰는 것보다 3상 3선식을 쓰는 게 손실이 줄어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들에 대한 것들이 그 앞에 그 송전 전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13장의 배전솔의 정기적 특성에 가서 보시면은 이거를 지금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단상 2선식, 그 다음에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에 대한 것들을 딱 표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그쪽에 가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이제 교재 예제 정도만 설명을 하고요. 나중에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의 전 중량을 동일하게 할 경우, 중량이 같을 경우,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전 중량을 동일하게 할 경우, 그러면은 중량이 동일할 경우, 1. 단상 2선식 2. 3상 3선식 이런 식으로 뭐 번호를 넣어가면서 써주시는 것도 좋겠죠. 뭐 가나다라든 뭐 이런 부분들은 그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던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목차를 나눠놨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이해는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W2는 2배의 A2L 이건 뭐냐? 중량은 면적하고 길이에 해당이 된다. 무게는 이 면적하고 이 길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이 면적 A하고 길이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무게가 생성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무게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 뒤에 또 나옵니다. 켈빈의 법칙에서. 거기서 이제 무게가 나오는데 ACSR은 뭐 2.7이고 그리고 지금 경동선은 뭐 8.85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수치들도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알고 계시면은 켈빈의 법칙 이번에 10점짜리로 나왔었죠. 그때 그런 수치를 써주시면은 점수를 좀 더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W3는 3배의 A3의 L3 뭐 이렇게 쓰겠죠. 여기는 L2 이렇게 쓰면 되는데 L은 뭐 여기서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량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 얘 부분하고 얘 부분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세 번째 가서는 2배의 A2L하고 3배의 A3L. L 값은 이제 동일하니까, 전선의 길이가 똑같다고 했을 때 중량이 동일하니까 면적이 차이가 날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면적이. 그 면적이 차이 나는 비율을 가지고 나중에 전력 손실비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량이 같다. 조건이 나오니까. 중량이 같다. 그러면 여기서 R은 로 A분의 L이라는 이 식이 있습니다. 저항성분은. 그 2장에 이제 가공성전선로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나온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R은 로분의 AL인데 그 AL 부분을 갖다가 이제 또 비교를 한다는 얘기죠. 항상 밑에는 DC에 관련된 2 이상에 관련된 성분, 위에는 3상 3선식에 관련된 성분.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게 3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R2분의 R3가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기 2하고 이 3이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R3는 로 A3분의 L이 되는 거고요. R2는 로 A2분의 L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A2하고 A3의 이제 비율이 나올 겁니다. 그 비율이 여기서 나오는 값하고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 A2하고 A3에 대한 비율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가 다 죽었을 때, 요 R2하고 R3의 비율은 결론적으로 A2하고 A3의 비율이 되는데, 이거는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A3분의 A2 비율이 될 겁니다. R3는 A3, R2는 A2 해가지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수식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필요한 부분이 이 A2에게 A3에 대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그걸 여기서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끄집어내면 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값이 보면은 A2하고 A3는 이게 2배의 A2는 결론적으로 3배의 A3니까 이걸 비율을 A2분의 A3를 놓게 되면은 이걸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죠. 밑으로. 그러면은 2분의 3이 되나요? 3분의 2가 되겠죠. 얘가 3배니까. 얘가 3배일 때 얘가 2배니까 얘가 2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반대 아닙니까 지금 또. A2가 위로 가고 A3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까처럼 요 하나의 변수로 또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R3는 하나의 변수로 놔두고 나면은 2분의 3은 그대로 나오고 2분의 3이고 요 R2는 이 위로 올라가면은 R2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손실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손실비가 어떻게 되냐면은 손실 PL은 3배의 I자승 R이었었는데 이 손실비에서 이 I 값이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이 I 값은 P 나누기 루트 3 V 코사인 세타에서 이 값들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계산하게 되면 손실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흐름은 이건데 이게 좀 헷갈리시더라도 보시면은 PL3 이거는 PL2 항상 밑에를 단상으로 넣고 요거에 대한 식이 뭐라고 그랬죠? 요게 3i 자승의 R3고 얘는 2배의 i 자승의 R3가 되겠죠. 근데 얘 첨자는 2가 될 거고 얘는 3가 될 겁니다. 요걸 넣는데 요걸 넣어서 3배 이건 2배 요거는 나누게 되면은 I3는 P 나누기 루트 3 V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요거의 자승이 되겠죠. 요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상이니까 V 코사인 세타의 P의 자승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요 R3하고 요 R2 이 R2 부분을 여기 나왔던 이 변수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R3는 그냥 R3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아, 여기는 R2로 넣네요. 똑같이 놓고 여기를 R2로 놓게 되면은 R3는 2분의 3 R2니까 여기 2분의 3 R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면은 요걸 이제 계산을 하면은 앞에는 2분의 3이 나올 거고요. 2분의 3이 나올 거고 얘는 여기 부분이 루트 3분의 1이 나오겠죠. 3분의 1이 나오겠죠. 또 3분의 1이 자승이 루트 3분의 1이 자승이니까 3분의 1이 나올 거고 여기 또 2분의 3이 또 나오죠. 그럼 얘가 써지고 그러면은 4분의 3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75%가 나옵니다. 요겁니다. 근데 이제 흐름을 아까처럼 요 앞에 보셨던 DC하고 AC 설비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R 값을 변환하는 과정, 피해를 이끌어가는 과정은 똑같은데 아까는 이 R3 부분이 다 같다라고 해서 이 I 값에서 이 비율만 가지고 아까 133%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R에 대한 값들도 전선의 중량 부분을 R에 대한 값으로 다시 변환하는 과정이 중간에 하나가 더 삽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송전 전압과 송전 전력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